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리학은 지금 저걸 5개 공식 범주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하면 딱 5개 공식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강의실을 통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 한번 적어볼게요. 5개, 뭐 어떤 공식이 있는가. 첫 번째 가장 위대한 공식은 이 공식에서 다 시작된다 그랬죠. F equal ma. 예. 첫 번째 공식은, 자, 파란 걸로 적겠습니다. F equal ma. 저는 이 공식을 갖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사이언스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660년도경 뉴턴이 F equal ma라는 공식을 천명하면서부터 비로소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자연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하는 어떤 물리학 이야기도 다 분해해보면 F equal ma로 다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공식이 뭐냐 하면 에너지, 요건 이제 고전역학입니다. 그 고전역학이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역학을 원자 상태로 적응한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 양자역학을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 없어요. 고전역학의 한 이그젠플로 보시면 돼요. 극미의 세계에 대한 이그젠플. 그래서 그거 들어가는데 양자역학은 주로 다루는 게 에너지를 많이 다뤄요. 해밀토니안. 그래서 양자역학 어제 공식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H 크사이, E 크사이가 되고, 이 공식보다, 이건 그냥 안게 되는데, 이건 이퀘이션이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양자역학에 들어와갖고 에너지를 보는 관점이, 이제, 그, 포톤하고 입자하고 물질을 이제 동등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하고 물질을 동등하게 볼 때 중요한 거, 포톤을 웨이브로 보면 에너지는 하뉴가 된다는 거가 출현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공식입니다. 이걸 하뉴.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쪽에 뭐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물리나 전자공학이나 통신, 뭐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이블에 해당되는 공식입니다. 이걸 하뉴. 하는 H는 프랑크 상수고 뉴는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래서 포톤에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 이제 그 양자의 세계 들어갈 때 더브로이의 물질파 이로 요게 노벨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모멘텀하고 파장하고 관계입니다. 자, 요 두 식이 듀얼리티, 상대 이렇게 맞선꼴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식은 뭐냐 하면 포톤에 대한 식이고 이 식은 입자에 관한 식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모든 입자도 웨이브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간단한 식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식 너무 간단하잖아요. 문자 몇 개 없어요. 자, 파장하고 요 H가 이제 핵심이에요. H가 뭐냐면 이제 프랑크 상수요. H가 딱 보였다면 양자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가 보이면. 자, 공식 4개입니다. 또 무슨 공식이 있을까요? 원자의 세계의 문을 연 굳이 쓰라면 자, 이것도 노벨상 받은 공식입니다. 바로 양자의 세계 될 때 앵귤라 모멘텀, 가운동량은 바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의 하바, 이게 바로 닐스 보아가 문을 열어준 공식이죠. 자, 문자가 다 3개밖에 안 요. 자, 이런 걸 보고 어렵다 하면 말이 안 되지. 문자가 3개밖에 안 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공식은 양자역학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양자적으로 봤을 때 포톤, 웨이브하고 입자하고 그 다음에 각운동량이 양자화됐다는 이론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 중요한 학문이 뭐냐면 연력학입니다. 그래서 우주론부터 양자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연력학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연력학을 모르고 나서는 안 돼요. 자, 연필 쫙 놓고 이쪽 흐름하고 연력학은 조금 달라요.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연력학은 만약에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자연과학 세계가 뭔 걸 알고 싶으면 딱 투자를 했을 때 저 봤을 때 많은 자연과학 분야인데 연력학을 딱 하시면 이 자연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연력학이. 그 연력학은 개념이 아주 간단해요. 연력학은 에너지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연력학은 이쪽에 상정하고 있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상태. 그래서 나는 연력학을 상태의 학문이라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 상태란 말만큼 제너럴한 텀이 없어요. 자, 당신의 오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전형적으로 연력학 문제예요. 상태란 말은 모든 데 다 쓰이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어요? 그거는 자기 내면의 심적 상태를 묻는 거잖아, 기분은. 그 다음에 몸이 얼마나 피곤했어요? 물으면 몸 상태.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가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묻는 거는 그것이 경제학이 하는 상태 문제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국가고 자연인데, 집단적 현상,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된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 연력학이에요. 그런데 연력학은 이 상태는 뭐냐 하면, 놀랍게도 이 상태는 곧장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확률하고 연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발상이요. 그럼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세계는 확률적인 이야기잖아요.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늘 올 확률이 70%다. 뭐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어떻게 될 확률이 뭐다. 뭐든지 확률로 따지잖아요. 그 자연과학은 확률하고 통계로 기반으로 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가 바로 확률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연력학이에요. 가장 위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연력학의 철학을 모르고는 자연과학을 이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인슈타인은 또 학문 중에 가장 위대한 학문이 연력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연력학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러면 이 상태라는 게 이게 자연과학이면 어벙벙한 개념이 아니에요. 상태는 카운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7, 80명이 있다 합시다. 있는데 의자가 100개가 있다 합시다. 인원이 70명이 있는데 의자가 100개 있으면 의자를 차 넣을 수 있는 방법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엄청 많아요. 이게 바로 연력학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자리가 100개 있는데 70명의 사람이 앉을 가능성에 요렇게 앉는 것도 하나의 스테이트예요. 요게 딱 하나의 스테이트예요. 요렇게 지금 앉아 있는 거. 요거 비었잖아요. 그럼 요거 앉을 수 있고, 요거 앉을 수 있고, 지금 요런 상태로 요거 비어줄 수 있고, 그 다음 요거 두 개 중에 요거 하나 앉고 요거 비어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뭐는 가능한 걸 다 카운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 말은 뭐냐면 70명의 사람이 이어 돌아갔고 100개의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이처예요. 자,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만약 5천만 사람이 있다. 각각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다 다르고 또 남녀 비율도 다르고 온갖 섞여 있잖아요. 그러나 우주인이 딱 내려다보시면 한반도라는 대략 9만 평방킬로미터 면적에 5천만 명이 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한 사람 입자로 바꿔고 계적 다 해보면, 그걸 통일하면, 그게 지금은 따라서 빅데이터. 지금 왜 빅데이터 세대 되는 줄 알아요?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핵심이 이제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AI가. 요 게임이요. 자, 이걸 만약에 이거 자리에 들어앉아 있을 이런 확률을 다 계산하려면, 인간이 하려면 엄청난 세월이 걸리겠죠. 근데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커니즘 알려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 세대고 AI 세계예요. AI 세계는 그 본질이 바로 연력학의 세계입니다. 깡그리 다 카운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그 알파고 했는 그 본질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자연과학은 법칙이 중요했잖아요. 처음에 자연 현상을 관찰해요. 관찰하면 그 티코 브라이가 행성의 움직임을 전부 다 관찰해갖고 20년 동안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관찰했는 그걸 케플러가 딱 봤더니, 수식으로 끼 맞추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으로 무수하게 많은 관찰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끼 맞추고 끼 맞추는 수식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케플러 법칙. 근데 왜 뉴턴 법칙이라 안 할까요?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을 이해하는데. 법칙이라는 걸 굉장히 위대하다 보지 마세요. 법칙은 더 낮은 단계입니다, 사실은. 법칙은 곧장 관찰해서 본 거예요. 그런 걸 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시스템, 이제 역학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이 법칙을 개별적으로 무수하게 식물 채집, 식물 도감, 곤충 채집처럼 무수하게 많은 경우를 다 카운트 해본 거예요. 초기 사람들이. 그게 숨어있는 메커니즘 모르니까 다 카운트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어떻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퍼뮤테이션을 배우면 자리가 100개 있는데 70명 오면 어떻게 하는 거 퍼뮤테이션 계속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퍼뮤테이션 공식을 모르는 원시인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카운트 해보면 되잖아.
그건 직관이잖아요. 카운트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요렇게 앉아보고 또 70명을 우르르 해갖고 요 앉아보고 요 비우고 요 앉아보고 또 다 해보면 돼. 그러면 경우수가 몇 가지인가? 따라 스테이트. 그게 바로 스테이트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스테이트는 정하게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자연과학의 가장 큰 원리예요. 이게 어벙벙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력학을 공부했더니 엔트로피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세요? 나중에 이제 블랙홀 속에 엔트로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다 이제 엔트로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엔트로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카운트하는 방법. 그게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본질적 개념은 뭐냐면 카운트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는. 뭘 카운트하냐면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는 걸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에 적용돼요. 그 예외 없어요. 맞죠? 이게 바로 연력학의 정신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깡그리 전수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 후에 이제 법칙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원시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린네 같은 사람이 식물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갖고 식물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어요. 전부 다 분류요, 분류. 근데 이제 뉴턴이 나오고부터 어떻게 됐냐 하면 그거 수천만 개, 수억 개 되는 걸 전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나 하면 그때부터 뭐냐 하면 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을 세워갖고 그 하나의 원칙 하에 다 설명하는 이 방식을 택한 거예요. 참, 인지가 발달하기 전에 이 모든 거 카운트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카운트할 필요 없어요. 통계 법칙을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뉴턴이 만든 가장 위대한 법칙이 뭐냐면 이거 하나면 다 된다는 법칙이 F = ma예요. 나도 조금 공부해보면 FM을 갖고 케플러 법칙 3개 그대로 유도해서 나와요. 케플러 경은 법칙은 할 필요가 없어요. F = ma 하는 사람은. 그거 미분하면 다 나와버려요, 그냥. 이게 이제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요. 이게 더 올라가면 이건 이제 포스입니다. 잘 보세요. 이건 포스로 갖고 설명을 쪼개. 사람들이 미분 적분 개념 없어도 포스가 뭔지 알아요. 밀면 넘어지니까. 그게 포스예요. 그런데 뉴턴 세계는 포스의 세계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뉴턴의 세계는 포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포스에 관한 공식을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뉴턴부터 사이언스가 시작됐다 보시면 맞아요. 포스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포스 하나만 딱 봤더니 그럼 포스를 더 위의 원리로 갖고 유도해낼 수 없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요 한 문장 속에 물리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시적일 때는 만약에 대략 1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카운트했어요. 그냥 보고 관측했어요. 숫자로 매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다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숫자들이 이 카운트했던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 패턴에다가 수학적 공식을 대응시킨 거예요. 자, 요때 잡아요. 그게 케플러가 했던 겁니다. 근데 케플러는 이게 수학적 공식을 케플러의 자, 3법칙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들. 3가지 법칙이 있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수학적 공식이 했던 게 T자승은 K에 R3승에 비례한다. 이걸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걸 만들어냈는데 잘 들었어요. 케플러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핵심은. 무수학이 많으면, 무수학이 많은, 케플러가 했던 건 이거예요. 자, 태양에서 가까운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 이거 공전 주기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공전 주기가 가까울 때부터 뭐 예를 들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50일, 우리 지구 같으면 365일, 화성 같으면 뭐 얼마, 좀 멀어지면 길어요. 뭐 1000일 정도. 요렇게 되면 이쪽에 이 주기를 데이로 하고 이쪽을 뭐라 했나 하면 그 행성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 AU. 그래서 지구는 얼마냐면 1AU. 그 다음에 뭐 화성은 조금 더 크니까 1.6AU. 예를 들면 수성은 뭐 0.3AU.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이 점을 찍어 본 거예요. 찍었더니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을 보고 이 로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예, 이거 구체적으로 암기 안 해도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자, 눈 뜨고요. 핵심은 뭐냐면, 케플러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라도 이렇게 갖고 수식을 유도해낼 수 있죠. 이거에 해당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요 단계에 일어나는 걸 다 법칙이란 말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식물학이든 동물학 다 해보면 그 분야에 다 법칙들이 있어요. 법칙은 뭐 20세기 나와서 된 게 아니고 17세기, 16세기 요때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그걸 다 설명하는 기본 노가 없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봤던 뉴턴부터 이제 사이언스가 돼요. 이건 엄밀히 사이언스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통계적으로 카운트한 거예요. 뉴턴이 F = ma를 만들어갖고 케플러 법칙을 다 설명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속물 잘하니까 그러면 포스는 더 위의 차원의 어떤 물리량을 갖고 포스를 유도해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자, 에너지라는 개념이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산업혁명의 부산물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석탄을 뗐잖아요. 그 다음 실린더가 나왔잖아요. 실린더가 나왔다 보니까 가솔린이 폭발하니까 실린더가 푹 늘어났다가 공간이 늘었다가 그 다음 다시 줄어들었다 하는 열이 가스가 폭발하면서 열이 나오니까 팽창하고 공기가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 과정에 열이라는 개념을 따라서 열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인류가 먼저 만났던 걸 열을 정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을 매저먼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열하고 포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내연기관 뭐 분명히 관계가 있죠. 네, 열에서 어쨌든 자동차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나왔던 게 뭐냐면 열역학이라는 학문이 나왔어요. 열역학. 됐죠? 열역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고 내연기관이 나오면서부터 전기기관이 나오면서부터 열역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고 열역학은 뭐냐면 바로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열역학의 가장 위대한 공식은 지금 적겠습니다. 요 5번째. 열역학의 공식. 요 하나만 알면 돼요. 요 단계를 알면 돼요. F = M의 포스 단계가 있고, 여기 에너지 단계가 있고, 자, 그러면 에너지 단계에 완전하게 성공받던 게 열역학이고, 그 다음 양자역학이에요. 먼저 에너지로 따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간편한 문제냐 하면, 에너지만 알면 포스는 자동적으로 나와버려요. 뭐냐면, 에너지를 미분해주면 포스가 돼버려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포스를 적분하면 에너지가 돼요. 그럼 적분이 쉬워요? 미분이 쉬워요? 쉽고 어렵고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적분을 하면, 미분을 하면, 이런 거 있거든요. 자, y = x 자성을 미분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2x가 나오죠. 근데 적분을 해봤어요. 적분을 하면 3분의 1 x 3성에 뭐라 해야 돼요? c를 붙여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c를 붙인다는 이게 엄청난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적분을 하면 미분 상태보다 개수가 무한대로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답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그려주면 미분이라는 게 요만하다면 적분이라는 세계는 이거에 10,000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게임 누르냐면 양자역학 잘하는 사람은 고전역학 당연히 잘하게 돼요. 반대는 아닙니다. 됐죠? 이게 포스고 이게 에너지요. 이어서 이렇게 가는 데는 적분을 해줘야 돼요. 이어서 이렇게 가는 데는 미분을 해줘야 돼요. 미분을 해준다는 말은 뭐냐 하면 미분은 그대로 이그제표로 나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에너지를 알면 깡그리 다 포스를 다 알아요. 자, 다시. 자, 그럼 이 게임 더 하세요. 그 다음, 자, 이게 에너지가 나왔고, 그 다음 게임이 뭔지 알아요? 물리학의 마지막이 있어요. 에너지 다음, 에너지부터 포스부터 자연의 모든 깡그리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뭐가 개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매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입자 물리학의 세계예요. 예. 그거 있다는 거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작용이요. 액션이라는 거예요. 아마 요거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요까지 듭니다. 포스 에너지 작용, 따라서 포스 에너지 작용. 그러다 타서 그래. 포스 에너지 작용, 포스 에너지 작용.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연과학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다 무슨 다른 분야에 다 전문가 같으면 포스부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작용부터 그냥 알면 돼요. 거기서, 자, 내 정확히 적어줄게, 뒤에. 자, 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갈 때는, 자, 여우에서 내려오는 건 더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건 하산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올라가는 거는 에벨 등산길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일로 가는 건 어려워요. 수백 년 걸렸어요. 내려오는 건 간단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여우에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